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드 파밍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 시작해 주세요. 그러면 잠깐 카메라 다시 끄고, 쉐어 스크린 할게요. 네, 그러면 앞서 제이크가 설명했던 디파이에 이어서 저는 이제 요즘 가장 핫한 일드 파밍, 그러니까 이자동사라고 한국말로 하죠. 이자동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저는 현재 테라폼 랩스, 그러니까 테라 프로젝트죠. 테라에서 뭐 EIR로 지금 있고요. 과거에는 뭐 에버레 프로토콜이라고 뭐 코스모스 위에서 스테이킹 디렉티브, 그러니까 뭐 묶여있는 스테이킹 포지션을 유동화시키는 프로젝트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테라 내부에서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그 디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파이낸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자동사라는 게 지금 정의가 좀 많이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그냥 프로세스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을 때는 디파이의 어떤 토큰을 예치했을 때, 그러니까 디파이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토큰을 예치했을 때, 뭐 새로운 토큰, 이게 뭐 거버넌스 토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피 토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일 수도 있는데 프로토콜이 새로운 토큰을 발행해서 지급하는 게 일단 핵심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요즘 왜 핫해졌고 왜 이게 처음부터 나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다 사용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스캠이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뭐 디파이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디파이가 왜 존재하게 됐냐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크립토커런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약 화폐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면 화폐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은행이랑 파이낸스잖아요. 이제 그 파이낸스도 이제 블록체인 위로 옮겨와서 뭐 크립토커런시랑 인터랙션을 하는 게 저는 이제 디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은행 같은 거를 실질적으로 은행을 운영하는 건데 은행을 사람들이 쉽게 운영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금이 많이 없으면 이제 유동성이 안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을 주거나 뭐 fractional reserve를 할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디파이도 동일하게 여기서는 초기 예금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사용성이 크게 많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뭐 예금이 부족해서 프로토콜이 망가진 적은 크게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생각해 보시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일단 사용자 활성화, 그러니까 자금이 유입돼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킥스타트, 부스트래핑을 해주면서 저 마케팅 쪽으로도 활용하는 게 이제 이자농사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이자농사가 개념을 조금 따라가 보면 그래도 비교적 좀 오래되면서 비슷한 개념들이 있긴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예제 중에 하나가 이제 F코인이라고 혹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 2년 반 전에 존재했던 거래소, 그러니까 중앙화 거래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파이랑 살짝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F코인에서 무엇을 해줬냐면 그 F코인 거래소에서 보통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거래 수수료를 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 수수료를 냈으니까 그 낸 만큼의 가치를, 그러니까 낸 가치만큼의 F코인 토큰을 이제 유저한테 지급을 했던 게 바로 F코인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초기에 만약 F코인이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F코인을 민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받아가기 위해서 뭐 거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이 거래량이 증가됨으로써 거래 수수료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거래 수수료를 이제 어디에 쓰느냐? 거래 수수료를 대다수를 이제 F코인 토큰 홀더들한테 지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거래량이 증가를 했으니까 F코인 토큰 홀더들한테 가는 디비덴드가 증가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F코인 토큰의 토큰 가치가 증가를 하게 되고 토큰 가치가 증가가 되면 사람들이 F코인 토큰을 더 유망하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 거래를 많이 하게 되고 이러한 이제 퍼스티브 사이클이 계속 돌다가 이 우측에 그래프 보시면 이제 F코인이 프라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퍼스티브 사이클이 되게 빨리 돌아갔고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F코인 토큰 너무 이제 비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반대로 사이클이 돌게 되는 거죠. 이제 유망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이제 디비den드로 나오는
그 거래 수수료가 감소하게 되고, 그럼 이제 토큰 가치가 감소하고,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어서 이제 역으로 이제 가격이 낮아지는 이러한 효과를 잃게 되었어요. 그래도 여기서 이 당시 F코인은 뭐 전 세계 거래소 중에서 거래량 1위를 찍기도 했었고, 물론 대부분이 자전거래긴 해였지만, 음, 뭐 인센티브를 어떻게 설계하고 유저들에게 어떻게 그걸 분배하는지에 따라서 사용자의 참여도를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F코인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인센티브를 또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면 그냥 단순 거래량을 위해서 그냥 실질적인 사람 대 사람의 트레이드가 아닌 그냥 자기가 그냥 오더를 내놓고 자기가 그 오더를 그냥 테이크 해버리는 그냥 자전거래 위주로 많이 돌아갔던 게 문제가 되긴 하였죠. 그런데 뭐 F코인이 이러한 메커니즘처럼 뭐 현재 디파이 일드 파밍에서는 또 새로운 메커니즘을 뭐 근간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AMM 덱스, 뭐 유니스왑이나 밸런서 같은 AMM 덱스를 통해서 토큰을 분배해주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참고로 뭐 유니스왑이나 밸런서 같은 AMM 덱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뭐 이더나 다이 뭐 토큰 페어가 있으면 각 토큰 이더 뭐 1000개를 그 덱스 컨트랙트에서 갖고 있고, 뭐 다이 10만 개도 뭐 컨트랙트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고 파는, 그러니까 주문을 이제 컨트랙트에 넣으면 이제 그 컨트랙트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의 카운터파티가 돼갖고 언제든지 항상 거래 상대방이 없더라도 컨트랙트가 상대방을 대신 채워줘서 그 알고리즘 기반 가격을 통해서 이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이 AMMDEX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각 토큰들을 컨트랙트가 갖고 있어야지만 작동을 하는데, 이 토큰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이라는 사람들로부터 나와요.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은 무엇을 하냐면 각 토큰을 지금 현재 가격에 맞춰서 일정 비율로 예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 다이 같은 경우에는 뭐 12이더리움 예치할 때마다 이제 1000다이씩 예치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치를 해서 토큰 내부에, 그러니까 컨트랙트 내부에 있는 토큰 밸런스를 증가시키고 그 실질적으로 덱스에 있는 유동성을 증가시켜가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자금을 예치한 대신에 거래가 일어날 때 거래 수수료를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이 받아가는 형식인데요. 이거를 이제 닐드 파밍에서 어떻게 사용해 먹었냐? 이게 참 꽤 재밌습니다. 그래서 얌을 혹시 아시면, 얌을 여기선 예제로 들었는데요. 얌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왑 페어 중에서 얌 Y 커브, 여기서 Y 커브는 실질적으로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얌 Y 커브 페어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얌 토큰을 새로 찍어서 그러니까 얌 토큰을 새로 주도록 인센티브를 설계를 해놨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양쪽 페어의 토큰을 둘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얌 토큰을 전에 사거나 아니면 이제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싶어도 얌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내가 유동성 공급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결심을 했으면 이제 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얌을 유니스왑에서 구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해서 얌이랑 뭐 Y 커브를 뭐 일정 비율로 이제 유동성 공급해서 새로운 얌 토큰을 받아갈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유동성 공급자들이 얌을 사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유니스왑에서 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얌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얌 토큰이 더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동성 공급을 하려고 시도할 것이고, 그럼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얌 토큰을 사람들이 살 것이고, 그럼 가격은 더 오르고, 약간 F코인이랑 어느 정도 비슷한 메커니즘이 지금 비슷하게 동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론은 한 이 정도에서 멈추고, 뭐 다시 밈 쪽으로 들어가서 여러 이자농사 프로젝트를 일단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잘 알려진 이자농사 프로젝트의 경우는 컴파운드가 있는데요.
컴파운드에서 컴포 토큰은 그냥 큰 목적은 가지지 않고 컴파운드 파이낸스 프로토콜 내부에서 이제 거버넌스 토큰으로 작용을 해요. 근데 이제 뭐 디파이가 그때쯤 돼서 좀 핫해지고 그럼 이제 컴파운드 팀에서 이걸 처음에 뭐 VC한테 파는 것도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분배하느냐 컴파운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다시 분배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컴파운드 프로토콜에서 뭐 예치하는 사람이 있고 빌려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예치하는 사람한테도 컴프 토큰을 주고 뭐 빌려가는 사람한테도 컴프 토큰을 주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디파이가 많이 좀 다시 꼬꾸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 컴프 토큰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뭐 의미 없이 예치를 하고 의미 없이 빌려가서 컴프 토큰을 그냥 가져가기 위해서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생기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 프로토콜의 예치량이 증가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빌려갔기 때문에 이제 이자율도 많이 증가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이클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디파이에 갑자기 이제 예치량이 뭐 1조, 2조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뭐 다른 프로젝트들 이제 주구장창 생겨나고 그래서 지금 디파이 보면 사실상 컴파운드가 이끌었다가 보고 있어요. 네. 하여간 뭐 이렇게 지금 컴파운드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주는 것부터 단순하게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Yearn Finance를 한번 보게 되죠. Yearn Finance는 뭐 처음 디스트리뷰션은 뭐 그렇게 특이하진 않았는데요. 여기서 근데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그 중간에 와이파이랑 다이페이어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이제 와이파이 토큰을 새롭게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까 앞서 봤던 그 유니스왑 AMM 덱스의 뭐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하면 토큰 찍어주는 거랑 동일한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초기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Yearn Finance 자체가 뭐 딜을 좀 파보시면 되게 비교적 유망한 프로젝트긴 하고 유망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설계되어 있고 잘 개발되어 있는 프로젝트긴 해서 그래도 여기까지는 뭐 레짓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앰플포스 같은 게 나오고 앰플포스보다 더 크게 나왔던 게 이제 얌이라는 게 또 있었죠. 얌은 앰플포스를 포크 떠와서 이제 컴프 같은 부분도 그러니까 컴프 컨트랙트 같은 부분도 좀 붙여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컨트랙트를 오밀조밀 붙여서 이제 일드 파밍에 최적화시킨 프로젝트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얌 와이커브 얌 스테이블코인 페어 유니스왑 LP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들한테 얌 토큰을 새로 찍어서 주는 게 가장 핵심 메커니즘인데 일단은 그게 가능하려면 얌의 서플라이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성취하기 위해서 뭐 컴프, 랜드, 링크 토큰 이런 여러 토큰들을 디포트하는 사람들한테 얌을 일단 조금 찍어서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얌이랑 와이커 유니스왑 유동성 공급자들한테 얌을 새로 찍어서 주게 되면 이제 얌의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 경우에는 뭐 어디팅을 제대로 안 받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나 그 인센티브를 잘 주어라면 얼마나 큰 어퍼튜니티를 가져갈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다음에 뭐 비슷한 예제로 여기 밑에 아웃라인이 잘못되어 있는데 뭐 베이스드 머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SUSD도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에 가까워요. 그래서 초기 분배를 일단 SUSD를 디포짓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이후로는 이제 베이스드랑 SUSD 페어의 유동성 공급자들한테 나눠주게 되면 이제 베이스드 토큰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나중에 F코인처럼 다시 떨어지긴 되겠지만요. 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유행했던 이제 스시스왑은 이제 유니스왑 여러 프로젝트들이 유니스왑에 유동성 공급하는 거를 타겟을 하니까 스시스왑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냥 유동성 공급도 내부적으로 그냥 스시스왑 내부에 그냥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도 뭐 스시 토큰의 뭐 사용성이나 아니면 그냥 가격이 오르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핵심 메커니즘은 다른 프로젝트들이랑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그냥 동일하게 이제 처음에 USDT 이더리움, 뭐 USDC 이더리움 이런 여러 페어들의 유동성 구파한 사람들한테 수시를 조금씩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으로 수시 이더 페어의 유동성을 공급한 사람들한테 그 수시 토큰을 더 찍어서 주게 되면 이제 가격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뭐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자 농사는 인센티브를 잘 설계를 하게 되면 사용자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버블이라고 뭐 생각되는 경우도 많긴 해요. 하지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서 뭐 프로덕트를 파는데 디스카운트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뭐 결제 시스템에서 뭐 리베이트를 주거나 이런 사용자 확보를 위해서 자본을 그러니까 VC한테 투자받은 투자금을 사용하는 것처럼 디파이 프로토콜도 초기 사용자, 그러니까 초기 유동성, 초기 사용자, 초기 예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단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토큰을 새로 찍어서 인센티브를 조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한번 다시 보자면 일단 이자 농사가 일어나게 되면 새로운 토큰이 발행이 되고 새로운 토큰이 발행됐기 때문에 토큰 수량이 증가를 하고 그럼 이제 서플라이 디맨드로 이제 토큰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이론상으로는. 그럼 이제 참여 인센티브가 하락하게 되는데 그럼 그 만약 이제 유니스왑 LP 그러니까 유니스왑 유동성 공급자들한테 주는 메커니즘이 안 먹히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모든 이자농사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 이자농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이 사이클을 통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여기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자농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토큰을 그냥 뭐 거버넌스처럼 좀 non-tangible한 그러한 밸류만을 두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프로토콜이 사용되었을 때 그 fee나 아니면 뭐 예금의 일부나 뭐 어떤 형식으로 뭐 일부의 가치의 일부를 떼어와서 토큰 홀더들한테 다시 되돌려줄 수 있다면 이제 이자 농사를 하면 새로운 자본이 유입이 되고 자본이 유입이 되면 뭐 수수료가 증가할 수도 있죠. 수수료가 증가하면 이제 토큰 가격이 증가하고 참여 인센티브가 증가할 수도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어느 정도 밸런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제 악순환 구조와 선순환 구조가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선순환을 좀 더 잘 설계를 해놓으면 아예 이자 농사를 시작하지 않았던 것보다는 이제 네트워크를 훨씬 더 빠르게 그로스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냥 정리하자면 2017년도에 ICO 붐이 지금은 많이 안정화되었듯이 이자농사도 이제 1, 2년 후에는 많이 안정화되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유저를 갖고 올 수 있을 만한 인센티브들이 새로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걸 지켜보는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이언님, 옆에 질문 읽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퀘스천. 와, 질문 18개. 이거 다는 커버 못할 것 같고 Q&A로 넘기고 좀 굵직한 것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농사의 미래도 F코인과 같나요? 이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자면요. 저는 솔직히 F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도 많은 포텐셜을 갖고 있었고, 이거를 잘 조밀하게 설계를 하면, 어떻게 이게 잘 유지되는 메커니즘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거기까지는 많이 발상이 되지 못한 것 같고요. 다만 이자 농사도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잘 설계된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나온다면 충분히 초기에 그로스에 많이 활용될 수 있으면서 나중에도 이제 유지 가능할 만한 메커니즘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자 농사 같은 거를 어떻게 보자면 에어 마일리지도 이자 농사의 일부분이라고 조금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에어 마일리지가 그냥 한 번에 이제 펌프앤 덤프처럼 확 올랐다가 확 내리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더 오랫동안 디스트리뷰션 되고 있고 그것이 항공사들이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인 걸 보면 이자 농사도 그런 쪽에서 좀 더 안정화된 메커니즘을 창업하게 되면 훨씬 더 오래 가고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앰플 포스 리베이스 메커니즘에 포함한 게 얌이랑 베이스트가 있는데 1달러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리베이스 메커니즘은,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얌이랑 이제 베이스트 앰플 포스 리베이스 메커니즘 어떻게 동작하냐면, 그냥 제가 지금 토큰 10개를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토큰 10개가 각 1달러씩 해서 총 10달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 토큰의 수요가 증가를 해서 뭐 10% 증가를 해서 토큰의 가격이 1.1달러가 됐으면 이제 10%만큼의 공급을 더 늘려갖고 모든 사용자들한테 10%씩 더 이제 밸런스를 증가시켜 주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증가를 했을 때는 가격을 다시 낮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낮춰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매도하는 프레셔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용자의 밸런스를 비슷하게 증가시켜버리면 매도하는 프레셔가 충분히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반대일 때도 동일한 거고요. 가격이 떨어질 때도 동일하다 보고요. 그래서 뭐 발상은 뭐 무난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뭐 리베이스 메커니즘이 좋게 설계됐다고 보진 않고 있어요. 뭐 앵커 그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앵커는 이자 농사를 활용하나요? 이거는 뭐 아직 내부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 부분이고 이미 질문하신 분이 답을 알고 있을 텐데 질문한 이유를 잘 모르긴 하네요. 농담입니다. 예. 체인링크도 프라이스 올리면 토큰 주는데 얘도 일드 파밍인가요? 제가 체인링크에서 토큰을 주는 메커니즘은 정확히 잘 몰라갖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지만 답변을 확실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일드 파밍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뭐 일드 파밍이라고 무난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 질문 이제 리니어 프로토콜도 제가 알아보지 못한 부분이라 이 부분도 제가 좀 답변하기 힘들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아, 누나 업비트 원화 상장, 하하. 네, 이것도 좀 답변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현재의 디파이 및 이자동사 붐에 대한 앵커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뭐 아까 발표에서 얘기 드렸듯이 뭐 이자농사는 처음에 이제 사용자를 부스트하는데 되게 좋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그냥 나중에 이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현재는 가지고 있고 다만 이거를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메커니즘을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굳이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도 거버넌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비교적 공평하게 디스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저희가 만약 이자농사를 했었으면 뭐 앵커 내부에서는 그렇게 아마 대응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유니스왑 vs 스시스왑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스왑이 좀 더 그 인센티브가 얼라인 되었다고 보고요. 수시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커뮤니티 베이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거버넌스 토큰이나 아니면 이제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쇼텀 인센티브들에 너무 치우쳐서 뭐 장기적인 플레이나 장기적인 인센티브에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스시수합이 아마 이걸 가장 잘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만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면에 유니스왑은 이제 리딩하는 사람이 있고 유니스왑은 이제 회사로 운영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시장에 맞춘 사람들이 수요에 더 맞춘 구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LP는 이제 사실 아까 조금 설명하긴 했었는데 LP는 이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죠.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유니스왑이나 뭐 커브나 아니면 밸런서처럼 AMM, 그러니까 오토매틱 마켓 메이커로 돌아가는 덱스에 대해서 이제 양쪽 토큰 풀에 예치를 하게 되면 이 행위 자체를 이제 유동성을 공급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즉 LP라고 하는 거고요.
네. 질문은 한 이 정도에서 뭐 더 있나요? 질문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우리 바로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너무 느려져가지고 바로 Q&A 세션 들어갈게요. 백스테이지로 다